안녕하세요, 오기보기입니다. 인생 그래프 3탄이 아니죠, 4탄이죠. 와, 벌써 4탄이네요. 인생 그래프 4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만 좀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숨어있는 저의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인생 그래프를,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 많이 관심들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야기도 모쪼록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섰죠. 26살 딱 되어 가면서 제가 그동안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영어 가이드를 준비한다고 큰 포부를 가지고 그 전에 하던 일을 그만뒀지만 거의 1년 동안 진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아둔 돈을 다 탕진을 하고 게임에 빠져 살고 막 살은 살대로 디룩디룩 찌고 진짜 제 인생의 최대 암흑기를 거쳤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저의 심정이 어땠었냐 하면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게임할 때는 너무 재미있게 게임을 합니다. 막 그 한 판 끝나면 쉴 틈도 없어요. 한 판 끝나면 바로 그 다음 판을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저의 이 정신을 다른 데다가 아무런 저의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이 게임에 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게임도 계속 쉬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 쉬려고 이렇게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또 멘붕이 오는 거죠. 나는 뭘까? 예전에 그렇게 꿈이 많던 희망으로 가득 찼었던 난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이전의 모든 경험들의 가치마저도 저 스스로 이렇게 하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느꼈었던 그런 감정들,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쓸데없는 뭔가 허송세월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막 자기 한탄을 하고 비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도 배가 고프면 꼬르르 거리면 막 라면 2봉을 끓여와가지고는 또 다시 해맑아져요. 헤헤헤 하면서 맛있네. 진짜 방금 전에 언제 그렇게 힘들었냐는 듯이 맛있네 하면서 또 라면 2봉을 막 그렇게 쩝쩝쩝 거리면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하죠.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 반복을 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순간이 딱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26살 초반이었어요. 1월, 2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의 이제 이 암흑기에서 다시 약간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데 저의 삶을 구원해 준 건 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9살 때 음악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지지를 못 받았었던 기억들 때문에 저는 20살 이후로는 거의 가족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벌리더라도 가족들은 그냥 자기 또 가족들의 삶을 살기에 바쁘다라고만 저는 혼자 속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의 그 26살의 초반에 제가 하루는 안동에 내려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작정이냐, 공부는 지금 잘 돼가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어 가이드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공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시 일하러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사진사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일단은 다른 일 하면서 돈을 좀 번 다음에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저는 국내에서 공부하기보다는 해외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식사를 다 같이 하고 그날 저녁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살며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갔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너 학비를 좀 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준비하려는 거, 가이드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학원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게 되면 그 유학 자금을 대줄 테니까 너 한번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었던 게요. 저는 사실 기대조차 전혀 정말 일말의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고 손을 벌리고 싶은 생각을 전혀 가지지조차도 않았었는데 이런 저의 손을 벌리지 않던 그 마음이요. 저 스스로 뭔가 철이 들어서 가족들한테 난 손 벌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은 이제 날 향한 기대를 다 저버렸다고 저는 혼자서 그냥 쭈구리처럼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가족들은 나에게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에서의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은 혼자야, 삶은 혼자 살아가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던 저에게 이런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학비를 대주신다고 하시면서 약간의 팁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한테도 가서 학비는 할아버지께서 대주시니까 생활비는 그 나머지 또 서울에서 먹고 살려면 뭐 방값이라든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 할아버지께서 학비 다 대주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그거를 나 몰라라 하진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예 하면서 또 그 길로 아버지께 가가지고 할아버지께서 학비도 대주신다는데 생활비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는 진짜 기대도조차 하지 않던 저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뭔가 손을 벌리는 과정들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또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학비를 이때까지 나는 왜 그렇게 고생을 혼자 스스로 한 거지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예전에는 단지 그냥 음악이 싫으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부를 다시 한다니까 이렇게 바로 선뜻 도와주신다는 그 가족들의 이런 걸 보면서 나를 향한 기대가 계속 이분들께 존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다시 가이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영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유학 갈 생각을 엄두 자체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사실 아예 유학을 갔었으면 되는데 너무 어떤 외국 땅에 간다는 게 너무 두렵고 언어도 소통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예 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국내에서 영어 가이드가 돼보겠다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집에서 만약 유학 가고 싶으면 이렇게 유학 자금 대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 진짜 지금은 더 이상 나의 이 두려움으로 나의 인생을 낭비해선 안 되겠다.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외국 가가지고 어떻게든 부닥치면서 대화하려고 막 하다 보면 더 외국어 실력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외국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꼭 영어가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영어 가이드가 되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영어가 그래도 예전 학창시절에 공부를 잠깐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1년 동안 뭐 잠깐 그래도 뭐 문법책도 잡아보고 뭐 단어책도 외워보고 이렇게 영어를 좀 해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토익 시험도 쳐보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이 중국어를 모르는 것만큼이나 영어 실력도 형편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치면 그 외국어 영역에 1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토익 시험 쳐보고 그때 기억에 제가 정확히 점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400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말 형편이 없었던 거죠. 가이드 시험 치려면 토익 점수가 기본적으로
740점인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정도 점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 토익 점수도 700점대면 그렇게 또 높은 수준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400점대 정말 형편없는 저의 실력을 맞닥뜨리면서 더 힘이 빠지고 공부 잠깐 해봐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게임에 빠지고 그냥 막 노는데 빠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외국 가서 할 거라면 꼭 영어가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들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중국어를 하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중국어였냐 하면요, 제가 사진사 일할 때 영어 가이드보다 중국어 가이드가 더 많은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관광객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중국어 가이드가 앞으로 더 유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나갈 절차를 유학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유학을 갈 준비를 하는데, 그 유학을 준비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외국어 소양을 좀 가지고 가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이런 권유를 듣고 외국어 학원에 가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진짜 중국어 생초보 발음을 배우는 것부터 2016년 3월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가지고 발음을 배우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좀 학원에서 집중했었던 거는 영어는 막 문법 공부하고 독해 공부하고 단어 공부만 하고 그랬었다면 중국어는 어떻게든 회화식으로 공부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든 그냥 한 문장이라도 대화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자. 어떻게든 그래도 가이드가 된다는 건 말하기 실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화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저에게 오히려 약이 된 거죠. 그리고 회화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외국어 공부법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느꼈었던 그런 경험의 토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학 서적들을 이렇게 탐독을 하면서 얻은 토대를 가지고 외국어 공부법에 관한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외국어는 회화로 하면서 일단 친숙도를 올려가면서 나중에 이 문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문법 공부라든지 독해라든지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튼 중국어를 3개월, 4개월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너무 답답했죠. 학원에서 3, 4개월 진도는 정말 빨리 나가는데 말하기 실력이 제대로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는 알죠. 아주 기초적인 문장이더라도 내 입에 확실히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제대로 하고 진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학원 진도 맞춰서 계속 진도 나가기에만 급급했었던 거죠. 그래서 4개월째 공부를 하니까 학원 진도의 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대화하는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독해하는 실력은 자꾸 늘어나고 단어량은 많아지는데 학원에서 원어민 수업 받을 때 학원에서 원어민과 대화할 때는 진짜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공부해서는 진짜 옛날에 영어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학원을 그만뒀어요. 일단은 독학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회화 공부법에 대한 서적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독학도 해보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게 저는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게 2개월, 3개월 넘어가니까요. 딴에는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제어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저를 제어 가능한 건 저인데 저에게는 아직 어떤 식으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될지 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하루에 그냥 한 30분, 1시간 잠깐 깔짝깔짝 공부하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혼자 독학하던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진짜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학원이라도 다녔으면 더 공부량이 많았을 텐데 저 자신을 너무 믿었던 탓에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3, 4개월 동안
또 중국어가 좀 퇴보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다가요. 그때가 2016년 거의 말이 다 되어 갈 때였죠. 이래선 또 안 되겠다. 그때 일기를 보면요. 저는 또 다시 또 비관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가족들의 돈을 지금 매달 받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또 안 나가면서 또다시 형편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나를 어떤 시스템 안에다가 몰아붙여야 되는데, 예전에 저는 항상 그런 공부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다 무너졌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시스템을 신뢰를 하지 못했고, 그런 시스템을 피해서만 혼자서 저는 저를 믿은 거죠. 저를 너무 믿었었던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저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어떤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를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저만 믿고서 가다 보면 때로 뭐 동기도 줄어들고 어떤 의욕도 줄어들면 공부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의 의욕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환경만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가능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시스템의 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왜 고등학교 때 혼자 자퇴를 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실패했었는지,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도 혼자서 뭔가 수능 쳐보겠다고 뭐 혼자서 음악 공부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도 실패를 하고, 영어 가이드 준비를 할 때도 왜 실패를 했고, 이 과정들을 딱 되새겨보다 보니까 저는 저 자신을 너무 과신했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이 저를 망쳤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어떤 시스템에 맡기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진짜 제대로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가이드증을 빨리 따든지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학을 갈까 가이드 자격증을 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원어민처럼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소개할 줄 알고 면접의 문제를 잘 준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이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이런 정보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학은 가이드 자격증을 따고 가서 회화 실력을 늘려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이드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가 2017년 초반이었어요. 중국어 공부는 어느 정도 그냥 기초만 다져진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이드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이드 시험은 1차, 2차가 있거든요. 1차 시험은 뭐 한국사라든지 관광 뭐 법규라든지 이런 한국어로 관광에 관해서 보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중국어로 면접을 해서 한국 역사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중국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 게 2차 시험인데, 아무튼 1차, 2차 과정을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물론 혼자서 뭐 숙제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요. 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가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저는 몰릴 대로 몰린 거죠. 예전에는 제가 번 돈을 제가 탕진했었으니까 그래도 제 인생에 대해서 자괴감은 느꼈어도 죄책감은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의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괴감에다가 죄책감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키는 거라면 무조건 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올해 안에 자격증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졌었죠. 그래서 27살 11월 달에 이제 최종 2차 시험까지 27살 1년 동안을 진짜 공부만 하게 되는데요.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진짜 시험 공부만 했습니다. 시험 공부만요. 그때는 저는 진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생각하고 도끼를 가지고 하루에 15시간이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이런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서서히 올라가더라고요. 학원에서도 독종이라고
진짜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열심히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나 열심히 하네라고 막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독종으로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또 학원에서 이 면접 준비를 할 때 매일매일 숙제를 내잖아요. 뭐 중국어로 어떤 문화 설명 같은 거라든지 관광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외워오게 시키는데, 저는 외워오라고 하는 숙제는 그냥 달달 외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인 암기여서 지금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게 몸으로 외우는 것과 머리로 외우는 건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기출문제들이 500개에서 1000개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 하나당 거의 중국어 문장이 4-5문장 이상이 되는 단문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을 소개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로 경복궁에 대해서 뭐 몇 년도에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건데, 그때 제가 학원에서 시킨 그런 기출 문제들은 진짜 다 머리로 달달달 외워버릴 정도로 다 외워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던 분들 중에서 진짜 중국 분들, 진짜 중국어가 모국어이신 분들도 같이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는 테스트를 보면 어떤 문제든지 진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복궁은 몇 년도에 지어졌고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외우고 있는 걸 조금씩 끄집어내니까 어떻게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중국어를 진짜 모국어로 구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외우냐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날 받은 한 10문제 정도를 그냥 달달 외우는 겁니다. 정말 그게 뜻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적도 많았어요. 그냥 중국어로 있는 걸 하나하나씩 그대로 외우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근데 이게 이런 암기의 단점이 뭐냐 하면,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진짜 한 2달만 지나니까요, 그 모든 게 싹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진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암기식으로 공부한 것의 한계인 거죠. 만약 그 문장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한 문장 구간 반복으로 만약 연습을 했었으면 그게 진짜 저의 몸에 이렇게 남아 있었을 텐데, 그때 머리로 이렇게 암기한 건 진짜 1-2달 지나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이후부터 초스피드로 머리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만약 그 이후로 조금씩 계속 복습을 해줬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가이드 일할 때 사용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뭔가 머리에 가지치기를 하듯이 그때 외웠었던 그런 기억들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저는요, 진짜 내 인생의 끝이다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 하면, 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으면 진짜 나는 서울대 가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진짜 공부만 했었으니까요. 그때 저의 인생에 정말 최하까지 떨어진 이 행복도가 학원을 다니면서 진짜 회복이 됩니다.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학원 다닐 맛이 났어요. 그때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던 사람들이 거의 60-70명 이상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뭔가 명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쿡 찌르면 느리지만 조금씩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면접에 들어가면 물론 꼭 기출문제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가이드의 소양을 물어보려면 한국 관광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뭐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뭐 김치에 대한 소개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소개, 이런 것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워놓기라도 하고, 그게 느리지만 그래도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얘가 회화 실력은 부족하지만 손님들한테 뭔가를 설명할 실력은 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2017년도 7월에 그때서야 HSK 5급을 땄어요. 그 어학 성적이 있어야 각 해당 언어의 가이드 자격증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HSK 5급을 7월에 따고 9월에 가이드 1차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11월에 가이드 2차 시험을 보고
정말 합격을 했죠. 저는요 27살 11월이죠. 진짜 이때 얻은 그 행복감이 와, 이때까지의 저의 이 인생의 모든 나날들을 다 보상받았다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기뻤어요. 이 가족들한테도 감사함을 느끼고 또 스스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요. 그렇게 이 행복도가 정말 넘쳐났었는데 얼마나 넘쳐났었냐 하면 시험을 합격하고 가이드 자격증을 이렇게 지급을 받잖아요. 그걸 진짜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이 가이드가 규칙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님들을 이렇게 이끌 때 이 자격증이 있는지, 이 가이드가 불법적으로 손님들을 이끄는 건 아닌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항상 규칙으로 이걸 달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진짜 가이드 일이 끝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이거를 절대 풀지 않을 정도로 이 가이드 자격증에 대한 저의 이 자부심이 정말 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정말 그 자격증을 따고 행복했어요. 근데 뭐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걸 참고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그쵸? 근데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은 보상이 항상 영원하지 않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많이 번 게 당연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얻은 그 자격증도 결국에는 그게 몇 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자격증을 가진 저는 당연한 저인 거예요. 그게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더 이상은. 그래서 당연히도 행복도가 서서히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죠. 처음에 자격증을 따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이드는요, 자격증을 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행사를 구해야 되고, 여행사를 구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행사도 좋은 여행사가 있고 나쁜 여행사가 있어요. 좋은 여행사를 끼고 일을 하는 것과 뭔가 좀 불법적인 걸 많이 하고 좋지 않은 여행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과 일하는 것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갓 가이드증을 딴 가이드가 뭘 알고 어떤 뭐 좋은 여행사를 찾고 그러겠습니까? 그쵸?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예전에 제가 사진사 일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여행사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요, 한 3달 동안 착취를 당했습니다. 카니발 같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최소 2-3명에서 많게는 5-6명 정도까지의 인원들을 데리고 직접 투어를 시키는 그 드라이빙 가이드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이드를 하는 건 일당도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다가 따로 부수입까지 있는 구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 가이드라서 그곳에서 저를 처음에는 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라고 하면서 일당도 주지 않고 부수입이 있는 것도 정말 조금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짜 일은 일대로 죽어라고 하는데 버는 건 거의 없는, 하지만 이게 당연하단 듯이 처음엔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우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저를 착취를 하는 거죠. 그렇게 3달 동안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배운 건 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랑 진짜 안 되는 중국어를, 그때는 저는 회화 실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들과 안 되는 대화를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손님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돈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3달 동안. 그리고 그 3달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다른 가이드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여행사의 면접을 봐야 되는지 이런 정보도 얻게 되고요. 그때쯤에 제가 하나투어에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고 하나투어 면접에 이렇게 합격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지만 가이드 일이란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일단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 이전에 제가 하던 다른 일들도 다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사진사를 해봤기 때문에 가이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육체적으로 일하고, 어디 가서 표를 사고, 호텔에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케어를 하고, 관광지를 어떻게 돌아다니고, 기사님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짜고, 이거는 저는 사진사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빠삭합니다. 사진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기사님과의 트러블도 거의 없었어요. 원래 투어를 하다 보면 가이드와 기사님과의 이 트러블이 정말 자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기사님들이 뭘 원하고 투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기사님들이 원하는 기름값도 최소로 줄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또 가이드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게 되니까 일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어느 정도 버틸만 했어요. 물론 아침 일찍 스케줄이 많은 경우에는 아침에 진짜 손님들 7시부터 아침밥 먹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그 호텔에 가서 준비를 하려면 집에서 새벽 5시 반, 6시에 나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서울 숙박이면 가이드한테 호텔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호텔까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잘 시간조차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스케줄이 많으면 밤 늦게 호텔에 막 10시, 11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날 잠은 다 잤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씻고 하면 막 새벽 1시 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려면 한 4-5시간 자지도 못하고 나오게 되니까요. 육체적으로 점점 고갈되는 일인 거죠. 그래도 이런 육체적인 건 사실 버틸만 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건 제가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서 듣기 실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는데도 너무 기초적인 데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 일을 하면서 계속 고민했었던 게 회화 공부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기 실력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말하기 실력을 늘릴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일이 없을 때만 되면 저는 어떤 좋은 선생님이 있지 않은지 막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학원에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회화 공부법에 대한 서적이 있으면 항상 찾아서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회화 공부법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외국어 공부법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 외국어 공부법을 제가 처음 배우던, 중국어를 처음 배우던 그 시기부터 알았었다면 가이드 일할 때는 더 유창하게 정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늦게서야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서서히 알게 되었으니까 저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회화 실력으로 가이드 일을 이렇게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게 가이드 일을 하면서 저는 항상 멈추는 걸 두려워했어요. 어떻게든 저의 회화 실력을 계속 늘려가고 더 많이 손님들과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정말 잘해주고 싶은 이 욕구가 넘쳐나는데, 항상 이 부닥치는 이 회화 실력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그때 메르스 터지고 거의 몇 달 동안 가이드들 다 놀았거든요.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몇 달의 시간 동안은 또 학원을 가가지고 어떻게든 막 저의 중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그랬었죠. 제가 그때 회화 공부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저는 문법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문법을 가장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런 문법을 제대로 배웠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또 만들고 이렇게 중국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었던 건데요. 그리고 또 기초적인 회화 실력에서 나중에 조금 더 멋진 문장,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선 진짜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다 고급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어도 기본적인 대화 실력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고급스러운 이런
대화를 하려면 조금 더 공부스러운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일이 없을 때면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손님들한테 설명해야 될 문장들을 막 달달 외우기도 하고 하면서 가이드 일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그때도 일이 없었을 때였어요. 일이 없었을 때 저는 예전부터 해오던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이드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계속 알려주는 데 대한 한계가 이게 중국어 실력의 한계인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만약 그 손님들한테 한국어로 소개를 하고 한국어로 뭔가 나의 생각을 전하라 그러면 못하겠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의 중국어 실력은 이미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래도 회화 실력을 많이 늘려왔고 문제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저의 생각의 문제였더라고요. 모국어로도 나의 생각을 뭔가 좀 철학적으로 모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한국어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이드 일하면서 느꼈었던 그런 의문들, 조금 더 손님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아직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잘 못 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던 게 갑자기 깨어지는 거죠. 아, 아니구나. 물론 중국어 실력도 이런 표현하는 능력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일단 내 의식이 성장해 있어야 내가 한국어로도 뭔가를 잘 전하고 한국어로도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중국어 표현 능력까지 그게 합쳐져서 이 언어란 건 하나의 그릇이잖아요. 중국어도 하나의 그릇인 거죠. 저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이 그릇인데 저는 이 그릇만 크게 하면 생각을 잘 표현할 거라 생각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의 이 한국어 실력을 일단 나의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고민을 하던 와중에 사람들이 뭐 누구나가 그렇듯 책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양서란 게 도대체 어떤 걸 양서라고 하는 거지? 막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보니까 태백산맥은 정말 양서 중에 양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대체 어떤 책이지 하면서 1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1권 읽고요. 저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세상을 보는 안목 시야라고 할까요? 그때가 29살 초반이었어요. 29살 초반이요. 가이드 일을 하면서 서서히 막 이 힘든 과정에 막 계속 반복하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벌 때는 또 예전에 이 사진사 일할 때처럼 행복하다가 또 돈이 또 이 돈에 버는 것과 상관없이 또 힘들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또 손님들한테 어떤 걸 표현하는데 답답함을 느끼면서 좀 더 힘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29살 초반에 이런 의식 성장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태백산맥 1권을 만나면서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야가 딱 떠졌다고 할까요? 이전에 저의 모든 인생에 제가 인생을 바라보던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정말 그냥 눈을 감고 있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그때 29살 초반에 그 느꼈었던 그 충격과 깨달음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느낄 때의 그 쾌감은요. 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내가 알던 세상이 다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구축되는 느낌 있잖아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살아오던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때 제가 가이드 일을 할 때도요. 저는 사진사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 운도 좋았어요. 이렇게 일을 할 때
제가 또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손님들도 저를 또 많이 좋아해 줬었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열심히 막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손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가이드 평가서를 적어줄 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주니까 회사에서도 저를 좀 많이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죠. 그래서 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가이드 초짜인데도 불구하고 초짜답지 않은 수익을 이렇게 벌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인생은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서 성장하면 돼. 행복은 그 다음 일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인생은 내가 참고 버텨내는 거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버텨오던 저의 모든 가치관들이 29살 때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특히 이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요. 그 안에 태백산맥이라는 책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감정들에 공감을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저 또한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20대를 살아왔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벌어봐도 난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물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혼란도 오고 또 새로운 시야에 대한 쾌감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또 혼란을 겪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인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나를 성장시키는 삶이 바른 삶인가? 돈을 많이 벌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찾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좀 뭔가 전환점의 시기에 오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현기증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새로운 최근의 근래의 저를 만나볼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오늘 좀 막 예전에 저의 기억들을 꺼내면서 사실 가이드 일할 때 그런 에피소드들이라든지 거의 뭐 빼먹고 지나간 이야기도 많고 또 때로 뭐 횡설수설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이야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사진사 때라든지 뭐 가이드 때라든지 또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은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뭐 나눠보면 되니까요. 앞으로 우기부기의 삶의 이야기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편에는요 이 이후부터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겪게 되는 그 과정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기부기 손승욱이었습니다. 뿅.